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새해 첫 출근,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번 주말까지 지정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서 신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요. 간단한 시무식과 함께 올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 또 직장인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까지 항상 늘 새해를 활기차고 희망적으로 시작해왔는데 올해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다들 한켠에 자리 잡고 있겠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때 전해진 일화인데요. 당시에 수백 척의 배가 침몰했는데 놀랍게도 쓰나미 정면으로 돌진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갔던 배들은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면 쓰나미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을 떠올리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쓰나미를 향해서 가족들과 또 동료들과 노를 저으면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위험에 맞서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통찰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기업도 개인의 삶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위기라면 조금 더 용감하고 지혜롭게 정면 돌파해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새해 첫 출근 기분 좋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농수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새해를 앞두고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해가 바뀌면서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농업 소득에 보탬이 되는 방향 또는 현장에서 요구했던 제도가 실제 반영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는 이 농민들이 살펴봐야 할 2025년에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농촌 현장에선 영농계획을 세우는 시기일 텐데요. 이 농업 분야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요. 네, 해가 바뀔 때마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생기는데요. 네. 이 농업 분야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변화된 제도가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국가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농업 분야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농민분들이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제도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벼 재배 면적 10% 감축 정책입니다. 지난달 12일에 이 코너를 통해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최초로 벼 재배 면적 강제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정부 계획은 전국 이 벼 재배 면적이 약 10%인 8만 헥타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제가 지난달에 벼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강제 감축 대상이 정부가 소유한 농지 대상이 아니겠냐. 설마 자기 땅에 혹은 남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진 농민들도 이 10%를 강제로 줄여야겠냐 반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됐다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벼 재배 농가가 원칙적으로 10%씩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벼 재배 면적 10% 감축 계획. 정부 대상이 아니라 모든 농가가 대상이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들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감축 취지라든가 이행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10개 농가가 각각 0.1헥타르씩 감축 이행 의무가 주어졌으면 이게 전체가 1헥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10개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2헥타르를 감축하면 10개 농가 모두 이 감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안에 감축 예정 통지서를 농가에 발송하고요. 다음 달에는 확정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경우가 15,800헥타르고요. 충남은 15,700헥타르. 이렇게 전남, 전북, 충남, 경북 지역에서 각각 10,000헥타르 이상의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서요. 이게 대체 작목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벼만큼 소득이 되는지 소득 문제도 중첩돼서 앞으로 논란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 지자체 담당자들 고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르고 있는 농민들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고 또 지자체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올해부터 큰 변화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부가 10여 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본 사업이 됩니다. 네. 우선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재해라든가 시장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감소될 위험을 각 농가가 보험을 가입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상 기준은 당해년도 수입이 이 과거 5년 평균 수입의 최저 60에서 85% 미만으로 하락 시에 감소분 전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보장 수준을 평균 수입의 60%를 할 것인지 아니면 85%를 할 것인지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에는 9개 품목이 농업 수입안정보험 가입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쌀을 포함해서 노지채소, 그러니까 마늘, 양파, 양배추 같은 노지채소라든가 포도, 당감, 복숭아, 감귤 이런 과일까지 15개, 그러니까 전년 대비 6개 품목이 확대됩니다. 정부 계획은 보험으로 농가 수입을 대비할 수 있는 품목을 차츰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농업 수입 안전보험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 농가의 수입 문제를 보험으로 책임진다는 건데요. 네. 농작물 재해보험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보험이지만 보험 금액이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수입 안정보험 역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실질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 수입을 보장하는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보장 보험은 지난 2015년에 양파, 콩, 포도를 대상으로 정부가 이제 시범 사업을 도입했고요. 10년간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국관리법 거부권 이후에 정부가 농가 수입 대책으로 쌀을 포함한 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이런 배경도 석연치 않은 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농촌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친환경 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단가가 일부 인상됩니다. 네. 직불금 단가 그럼 얼마나 인상이 되는 걸까요? 예, 공익직불제가 지난 2020년 도입됐는데요. 소농직불금은 지난해 2024년에 10만 원이 인상돼서 1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에서 면적직불금이 5%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네. 농업진흥구역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은 구간당 헥타르당 이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인데요. 올해는 같은 구간에서 10만 원이 인상되고요. 비농업진흥구역의 밭직불금 단가는 비농업진흥구역의 논직불금 지급액의 8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농업직불금 5조 원 공약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친환경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년 만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가 개편이 됩니다. 네.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개편되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중에서 논으로 이용되는 필지의 직불금 단가를 헥타르당 25만 원 인상하는데요. 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은 유기농, 무농약, 유기지속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네.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논의 경우는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올해 95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네. 무농약 인증론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지 6년 차 이상의 논에 지급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은 35만 원에서 올해 5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게 시행지침이 1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 신청은 3월에서 4월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인공지능 AI의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회가 AI의 육성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자, 오늘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이 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으신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설립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으셨다고 저희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가 정부기관인 건가요? 아직은 이제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 출연기관, 출연연구소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본법 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찾아서 네. 그거를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안전연구소고, 뭐 예를 들면 벌써 작년이 됐네요. 네. 9월달에 딥페이크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 인공지능 때문에 청소년들이 한번 크게 소동을 부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도 어른들이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또 실제로 피해자들을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도구거든요.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네, 일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미리 찾아서 이제 필요하면 예방도 하고, 네.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기술도 개발하고, 정책도 막을 개발하고, 수 있는 네, 기술도 그런 역할을 개발하고. 하는 데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세계가 이제는 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안전성 기준 마련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AI 안전이 무엇이고 또 왜 이런 경쟁까지 펼쳐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기술이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장점도 있지만 네. 부작용과 단점도 있는데 AI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챗GPT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챗GPT가 흔히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지식을 다 학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학습한 지식 가운데서 위험한 지식도 있어요. 뭐 무기 만드는 법, 그다음에 사기치는 법, 속이는 그러네요. 법, 그다음에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 만드는 법. 이제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는 주로 접근이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챗GPT 안에 다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나쁘게 쓸 수도 있어서. 백과사전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접근했던 아주 위험한 지식을 지금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기술적인 위험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크게 보면은 AI 때문에 직업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AI 때문에 무슨 전력망, 뭐 전력과 관련돼서 탄소 문제도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위험이라고 했을 때 얘들의 위험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AI를 쓰려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네. 하는 건데 이제 이게 특히 유럽연합은 이런 AI 기업보다는 소비자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사실 만들어서 네. 이제 대개는 미국 기업이죠. 네. 미국 기업들한테 너희들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못 쓴다.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딱 걸기 시작한 거고. 네. 근데 그 문제가 유럽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라별로 안전에 관해서 연구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6번째 만든 여섯 겁니다. 번째. 그럼 네.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빨리 한 편이죠. 네. 유럽연합이 그럼 이런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편이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AI 기본법도 네. 상당 부분들을 유럽연합에서 만든 AI 법을 사실 참조를 했습니다. 네, 참조를 해서 되게 유럽연합에서는 AI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위험을 가지고 구분해요. 아주 위험한 거는 만들지 말 것. 그다음에 이건 너무 큰 위험이 있다. 고위험. 그다음에 적은 위험, 뭐 없는 위험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위험이란 말 대신에 영향이란 말 썼습니다. 네. 고영향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세계 무대에서 이런 논의를 또 같이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도 그런 흐름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AI 기본법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사실 이 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네. 하나는 이제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AI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이제 기반을 조성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사실 50대 50이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죠. 새로운 성장 동력의 그렇죠. AI를 발전시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유럽연합의 AI 기본법은 규제 쪽이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발전보다는 발전도 네.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발전 쪽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AI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통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걸 3년마다 한 번씩 세워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발전면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뢰성 조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연구소라든지 네. 정책센터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고영양, 우리나라 이제 고영양이라고 했는데 고영양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한 이제 부담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만들었던 과정들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네. 그게 AI 윤리라는 기본 이제 기준에서 출발하는데 과연 윤리적으로 만들었을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이제 나중에는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무사항은 아닌데 인증을 네. 받게 되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 우선 구매 혜택이 주어져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또 인력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되게 지자체에서 이제 AI 쪽 산업들을 많이 육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적 단지라고 그래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이번에 다 마련이 됐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나 기업에서 의뢰를 받는다면 AI 안전성 평가라는 걸 받는 건데 그런 기준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와 함께 되는 거죠. 네, 그 안전성 평가, 뭐 신뢰성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법이 발의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시범 사업도 사실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 검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챗GPT와 같이 아주 거대하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첨단 인공지능, 보통 영어로 이제 프론티어 AI라고 하는데 얘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을 학습했을까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할 때 잠재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잠재적 위험에 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어떤 게 있는지 밝혀내고 그걸 만든 기업이랑 또 협력해서 그쪽은 조금 더 책무성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어렵고 또 네.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이제 뭐 윤리나 규제 이야기 탁 나오면 네. 기업하시는 분들은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사실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선배나 후배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네네. AI 윤리하고 규제 이야기하면 선배님 자꾸 제 인생에 자꾸 태클 거세요. 우리 저희 좀 밀어주세요. 네, 중국하고 경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기업 네, 입장에서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규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앞서서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이 AI 법을 이제
작년 8월에 발효를 했고요. 네. 이제 시행에 옮기고 미국도 일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법에 비슷한 보통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걸 발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규제라는 게 규제가 아니라 그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장벽이 네.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AI에 관한 규제가 존재한다면 어디 가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관한 최소한을 법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할 역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방 주사를 맞은 기업이 해외에 갈 때는 그쪽을 또 다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상호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뭐 최대한 뭐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맞춰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장 단단하게 쌓을 수 그렇죠. 있는. 안 그러면은 네. 기업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법을 다 따로 연구를 하고 지켜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지키지 않았을 때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단위에서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AI 기업들이 혹시 장애물,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또 장애물이 되더라도 이제 미리 국가 단위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부분들을 좀 풀어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제라는 게 기업 활동이나 기술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기준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 제가 그 규제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보통 그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보면 등반대들이 세르파라는 짐꾼들을 쓰잖아요.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 세르파는 그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가 위험한지를 너무 잘 알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를 딱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를 잘 알잖아요. 이제 등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짐을 다 챙겨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세르파가 볼 때 이대로 올라가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세르파가 규제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약간의 네. 감시자 역할. 그렇죠. 예. 그러냐 근데 세르파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맞춰서 올라가면 세르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데도 피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AI 안전연구소도 그렇고 AI 기본법에서 말하는 규제 사항이 이제 세르파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도와주는 네.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이 기업 활동 외에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말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잖아요. 내 네. 얼굴이 이상한 영상에 합성이 그러면요. 되고 네. 정말 내 얼굴이 이상한 곳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나 이런 피해를 보는 일들도 안전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근원적인 거에 대한 연구를 사실 좀 해야 되는데 이제 AI 기본법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 연구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AI 기본법 전에 9월달에 한번 작년 9월달에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여야 국회의원분들께서 극적으로 합의하셔서 법을 엄청 강화를 시켜놓으셨어요. 뭐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이 이번 이 법과도 연관이 있는 그렇죠. 계기도 됐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이 야 이거 AI에 관해서 신뢰성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네. 잘못하면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겠다라는 이제 공감대 형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은 뭐 법적인 조치는 그 당시에 잘 하긴 했는데 네. 그럼 앞으로 딥페이크가 없을 거냐 있습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저촉받지 않는 사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딥페이크를 만드는 툴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그걸 만들 때는 법을 지켜서 뭐 이번 AI 기본법에도 이제 투명성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AI로 어떤 걸 만들면 이건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공시하거나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딥페이크 영역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법이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개인들은 그걸 안 지켜도 되거든요. 이제 몰래 숨어서 뭐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이제 그런 기업들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밑에서 그렇죠. 다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망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법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인데 뭔가 후속 조치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 되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유럽연합의 기본법 AI 법하고 우리나라의 기본법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요즘 이제 시민단체분들이 워낙 그 정보 입수력도 또 뛰어나셔서 그리고 똑똑하시고 또 보시는 눈도 굉장히 높으셔서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럽연합이 굉장히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기준으로 AI를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얘는 너무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만들지 마라고 해서 금지된 AI가 있어요. 그게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가 대화를 했는데 AI가 사람의 머리를 조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이라도 이렇게 멘탈이 좀 약하신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이제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작년에도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그래서 자살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AI한테 설득을 당해서 예, 그렇게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네. 아니면 소위 말해서 수배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치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치안 외의 것으로 시민들을 공공장소에서 구분하는 거 못한다. 이게 이제 또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금지 항목은 없습니다. 네. 금지 항목 없는 대신에 영향 평가를 할 때 이게 너무 고영향인데 진짜 유럽연합에서 말할 정도의 금지 수준이면 그렇게 또 의견을 주겠죠. 그래서 고영향의 범주가 금지에서부터 완전 허용까지 이렇게 100%에서 0%까지 네네.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약간 지능 쪽의 목기가 조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법의 특성상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저희가 짚고자 한 것이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것도 마련이 됐는데요. 법명이 뭔가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네, 포용이라는 단어가 안전할 것 있죠.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는데 어떤 취지의 법인가요? 사실 디지털 포용법하고 이번에 AI 통과했던 AI 기본법하고는 약간 짝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본법은 이제 신뢰성 기반도 있지만 포커싱이 산업 지능 발전 네. 쪽에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역기능과 부작용들이 생기죠. 그리고 대개는 AI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지능한다고 그럴 때 대상이 그 AI 기술을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나는 AI를 잘 못 쓰겠다. 뭐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을 특히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 점원을 걷어내고 키오스크를 쓰는데 맞아요. 나는 키오스크 못 쓰겠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점점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우리는 완전히 소외돼서 죽으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네네. 있죠. 그래서 나왔던 게 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용법에서 저도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법에 대한 초안 작업을 저도 참여를 했는데 네. 중요한 키워드가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에 관해서 되게 이제 어린 사람, 어린이, 그다음에 아주 이제 실버 계층,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장애인도 일부 네. 포함되어 있고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로 인한 사회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면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 이야기도 했지만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공항버스를 타는데 네. 미리 그 앱으로 좌석을 다 예약을 하고 지불해야만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모르신 분이 공항버스 정류장에 기다렸다가 승차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디지털이 세상을 참 이렇게 아주 편하게 바꾸지만 맞아요. 그걸 모르는 모르거나 사람들한테. 아니면 못 쓰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역차별 당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디지털 취약계층이 혜택으로부터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이제 디지털 포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지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소위 말해 컴퓨터나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건지, 어떻게 변화가 방법은 될지. 이제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디지털 역량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최대한 국가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죠. 그런 것들도 많이 쉽게 하지만 말해서 어디선가 이렇게 컴퓨터 배울 수 있는 교육, 거. 스마트폰 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만드는 스마트폰을 거네요. 네. 우리 아들 딸이 좋은 걸 사줬는데 그렇죠. 도대체 이거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전화만 걸고 봤는데.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디지털 역량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들을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1차고요.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효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대체 수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 수단. 뭐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앞에 갔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점원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건데 이제 그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제 비용을 초래를 해요. 맞습니다. 약간 사회복지 비용처럼.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거를 완전히 복지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디지털 포용 산업을 양성을 해서 또 그런 걸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산업들을 양성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를 좀 쉽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키오스크 안에 뭐 가상인간을 집어넣는다거나 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인 경우 나는 진짜 디지털 싫다. 네. 그럼 이제 다른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체 수단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게 디지털 취약계층 특히 아까 역량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되거나 못하는 네.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꼭 사회적으로 이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디지털 포용법인데 사실은 세계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반갑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사회복지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법으로 해서 한 것은 최초고요. 여기도 3년마다 한 번씩 포용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각장애인 방송을 되게 오래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키오스크예요.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들한테 약간 정말 무서운 장애인 존재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하고도 가장 연관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장애인 분들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AI나 이런 게 발전하면 이전에는 장애인들 지원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또 생겨요. 보통 이걸 네네. 이제 에이블 테크라고 하는데 에이블 테크도 크게 보면 디지털 포용 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비나 어떤 지시 없이도 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 그럼 또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약간 그런 사회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다고 전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이 법에 대해선 디지털 포용법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네요. 이제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네.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AI 그 기본법하고 포용법하고는 약간 부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키오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선 또 다른 또 취약계층 입장에서 약간의 공포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키오스크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이전부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해왔어요. 예산도 작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IT를 하지만 네. 막상 키오스크 앞에 서면 그리고 그 뒤에 젊은 사람이 두 사람만 서 기다리고 있으면 네, 뒤에 젊은 사람들이 저가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그 뒤부터는 저도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느리면은 되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젊은 그런 사람들은 압박감이 빠르니까. 그리고 또 들어요. 키오스크가 그 기업마다 다 달라 인터페이스가 아. 위치들이 다 다르고 네네. 왜냐면 뭐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제 상품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실제로 이제 실험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화면도 크게 하고 단추도 크게 하고 메뉴도 단순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분들은 아니 나는 사람이 좋아. 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나 싶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어느 기업이 그러면 키오스크 안에다가 디지털 휴먼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어떤 거를 이제 시사하냐면 네. 이게 디지털 포용법이 되면서 그 포용 산업을 양성한다고 그럴 때 그 주역들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이해를 해서 어떤 그렇죠. 서비스를 변경할 텐데 이게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닌 이상.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네. 어른 이제 노인분이 그런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너는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그 늙어본 사람들의 입장을 네. 너희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한테 이거 시행할 때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이 들어와야 된다. 그냥 보통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맞아요. 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아마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으니까 네. 제조하거나 또 임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권고일지 아니면 정말로 네. 이렇게 딱 규제가 정확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그 정부가 여기에 이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디지털 포용 산업 양성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디지털 역량 또 센터도 세우고 있고 필요한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특히 이제 니아라고 해서 우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한 데서 주로 이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맡아서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효과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포용법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이 디지털 포용법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본법은 이제 큰 틀을 만든 거고요. 네. 사실 이제 모든 법이 그렇지만 이 법이 선포되게 되면 이제 되게 고시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는 뭐 시행 세칙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나와야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이 법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게 좀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1년 정도 안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거나 AI를 쓰거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더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1년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AI 기술 원년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에겐 어떤 해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네. 2025년도에 AI도 관련된 키워드가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는 이제 대리인이란 뜻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챗GPT나 뭐 이런 클로버 X를 통해서 내가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스케줄 짜줘. 그럼 짜주거든요. 네, 짜줍니다. 그래서 호텔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해주고 렌트카 하겠다면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에이전트는 뭐냐면 그런 정보를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얘가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예약도 하고 지불도 하고 언어가 안 되면은 네, 통역해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소위 말해서 해주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액션을 취해 주는 거죠. 네. 계약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구글의 제미나이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에 관한 어떤 권한들을 위임을 해주면 얘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 대상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회의를 참석하는데 회의 참석하는 에이전트를 쓰면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얘가 회의를 참석해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됐었는지 요약을 해줍니다. 정말 최고의 비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도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이제 참석만 하는 경우 이제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서 2025년도는 AI가 이제 AI 에이전트로 흘러가고 여기에는 보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자기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은 되게 글 중심이었고 네. 물론 이제 뭐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이나 이런 화상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이미지 같은 걸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소리 뭐 여러 가지를 다 함께해서 보통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멀티모달이라는 거의 멀티미디어 개념의 AI와의 대화 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으셨다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으로서 인공지능 연구소의 올해 혹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정확히 하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안전연구소. 네, 안전연구소인데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네요. 보통 네. 이제 우리나라가 AI의 보통 등급을 따질 때 등수를 따질 때 보통 3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미국이 100점 만점 100점, 2등이 이제 중국인데 한 65점. 그다음에 3등이 보통 이제 영국, 뭐 캐나다,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요 3등부터 한 8등까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점수가. 그래서 보통 3등 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처럼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면은 이제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큰 차이로 벌어져 있어서 3등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3등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전한 AI를 쓰는 그렇죠. 국가, 다른 3등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AI는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인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AI 3등 국가 최소한 3등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가지고 좀 이미지를 좀 굳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 최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에 대해서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년보다 푸근한 날씨 속에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출근길은 조금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하는 한별 씨는 새해를 맞이하며 해돋이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매년 혼자 TV를 통해 해가 떠오르